자, 통합과학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 2018년도 해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과 헬륨, 수소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옳은 것은, 자, 수소는 지금 보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방출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게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선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각각의 특정 파장에 해당되는 빛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랑 헬륨은 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원소이다. 그러니까 원소마다 이 방출하는 파장이 모두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양의 대기 성분에는 헬륨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헬륨에 있는 이 선의 위치가 태양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태양에 전부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소도 이렇게 다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헬륨을 포함한다. 맞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원소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의 폭을 분석을 하면 함량 또는 질량 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 하면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가와나는 빅뱅으로부터 38만 년이 지나기 전과 후에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이렇게 곧게 나아가고 있는 요 그림이 후의 그림이고요. 38만 년 후의 그림이고, 여기 보면은 빛이 이렇게 간섭을 받으면서 이제 불투명한 우주 상태로 있는 것이 38만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 38만 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성 원자, 중성 원자. 여기 있는, 자,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보면 얘네가 전자거든요. 전자가 이 원자 핵에 붙잡히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가는 이제, 빅뱅으로부터 38만이 지나기 전의 우주이다. 네, 맞고요. 온도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온도는 나가 가보다 낮다. 그리고 나에 있는 빛은 모든 방향에서 관측된다. 이 빛이 태초의 빛이고 38만 년이 되면서 중성 원자가 생기면서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간 빛이기 때문에 현재 관측이 될 때도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우주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빽빽하다가 듬성듬성해져서, 자, 밀도가 내려갔지만 여기 구성하고 있는 요 입자의 수, 요 점의 수는 변하지 않았죠. 그 질량이 일정한 요런 그림이 바로 빅뱅 우주론에 해당이 되고요. 밀도가 빽빽한 정도인데 빽빽한 정도가 일정하면서 입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요게 이제 정상 우주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를 고르면 가는 밀도랑 온도랑 같이 되니까 얘는 이제 온도가 점차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원리를 얘기를 하면 입자들이 이제 입자의 수는 똑같이 있는데 부피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엇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단열 팽창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이 공간을 밀어내는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입자들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도 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그렇죠.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니까 이거 다 맞다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을 나타낸 것이다. 빅뱅 이후로 입자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이 만들어졌고, 또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 이런 순서로 나와 있네요, 그림이. 자, 옳은 것은, 자,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는 우주 역사의 일부분이다. 이건 당연히 맞죠?
그리고 입자의 형성 이후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1대3이 아니라 수소가 더 많죠. 그죠? 3대1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빅뱅 이후 진화 과정을 거쳐서 네, 형성되었다. 그렇죠? 빅뱅 때 만들어진 수소, 헬륨이 재료가 되고요. 이후 자,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네, 이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 정답은 3번. 그다음 5번에는 가와 나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규소, 산소, 탄소 중 하나래요. 그림에서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알루미늄이나 철 같은 것들은 네, 이런 거 있는 것들이 이제 금속 원소가 있는 게 지각의 질량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 질소 동그라미 치고 질소가 있는 곳이 생명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산탄수질 순서니까 얘가 산소, 기억이 탄소. 그래서 산탄수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각은 제일 많은 게 네, 산규알철이니까 산소 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가 똑같죠. 둘 다 산소고 기억이 탄소, 디귿이 규소다. 이렇게 해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생명체를 구성한다.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이다. 기억은 탄소예요. 탄소는 공유결합을 얘가 14족이죠. 14족이니까 탄소 하나당 최대 이렇게 4군데의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 틀렸고 니은과 디귿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네,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네, 1번. 자, 6번도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타낸 거니까 그냥 이거 순서는 이대로 보시면 되고요. 옳은 것은 행성들의 궤도, 공전 궤도면은 거의 일치한다. 예, 이것이 성운설에서 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를 형성할 때 태양계가 형성되는 그 지점 주변에 이제 성운들이 수축을 했고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수축 회전을 하다가 원시 태양계가 됐고 현재 태양계가 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전, 이렇게 빙글빙 태양을 주변으로 도는 공전 궤도면은 거의 일치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질량과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하면은 이제 가까운 애가 지구형이 될 것이고, 자, 먼 애들이 목성형이 되겠죠. 그죠? 지구형과 목성형은 일단 질량을 비교하면 네, 목성형이 더 크고요.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밀도는 맞는데 질량은 틀렸죠. 정답이 네,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주계열성부터 이제 수소 핵융합을 시작을 하고요. 자, 초고성 때는 자,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이제 헬륨 핵융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초신성 폭발 때 철 이후의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초고성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태양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요. 태양보다 큽니다. 태양보다 크다.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거성 단계가 아니라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성된 원소 중 일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됩니다. 무기, 염류 이런 것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산탄수질이 제일 많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무거운 금속 원소들이 뭐 나트륨이라든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이런 무거운 원소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8번 바닥 상태에서 이제 안정한 상태에서 원자 A에서 D에 원자과 전자의 숫자랑 껍질 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B는 지금 여기가 껍질 수가 주기에 해당이 되고
원자과 전자수가 족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수소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3주기 1족. 그죠? 수리나 이렇게 가면 되죠. 여기가 나트륨입니다. 그 다음에 2주기 여기가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6이니까 여기는 16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럼 2주기 16족은 산소. 그 다음에 3주기 17족. 여기 17족은 밑에 염소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주기율표 안 잊어버리셨죠? 그죠?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요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래서 A, B는 금속 원소이다. A, B가 아니죠. 그 다음에 C2는 산소입니다. 산소. 자, C 원자는 전자쌍 2개를 공유한다 그랬는데 맞죠? 얘가 지금 16족이잖아요. 공유 결합을 할 때는 16족의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인데 자, 부족한 개수가 2개입니다. 옥텟을 만족하기까지 부족한 개수가 2개죠. 그 개수만큼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러면 17족 같은 애들은 부족한 개수가 1개니까 공유를 1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족은 2개 공유를 하고 17족인 염소나 플로린 같은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할 때 1개를 결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그 다음에 D 원소는 뭐죠? 염소죠, 염소. 예, 염소는 살균표백 작용에 이용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제설제에 대한 수업의 일부 장면이다. 제설제를 뿌리면 물에 녹은 제설제 성분이 물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걸 방해해서 얼음을 녹이는 그런 원리로 해서 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 염화 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처럼 얘가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입자가 총 3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마그네슘 입자랑 염소 입자 2개가 나오게 돼서 총 3개의 입자.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도 사실 사용이 될 수 있는데 NaCl보다는 얘네들이 나오는 입자 수가 더 많아서 이 방해하는 것을 더 잘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제설제는 모두 공유 결합을 한다가 아니라 이온 결합하는 것을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온 결합한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제설제를 녹인 물은 어는 점이 0도보다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는 점을 낮추어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부식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철수랑 영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한 실험이다. 염화나트륨과 설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가 흐르는 걸 확인을 했네요. 염화나트륨이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전기가 흐르고요.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녹아서 분자로 존재하죠. 그래서 전기가 안 흘러요. 그러면은 A, B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전기 흐름의 여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는 둘 다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를 봤고요. 나는 수용액, 물에 녹여서 본 거예요. 여기가 고체 상태일 때, 여기가 수용액 상태일 때.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있는 것이 얘가 염화나트륨에 해당이 됩니다. 이온 결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B가 염화나트륨이고 A가 설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X, XO에 해당되는 게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금속 원소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한 것들은 전부 다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자, B가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고요. B를 구성하는 입자는 모두 가장 바깥 껍질 전자 수가 8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NaCl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온이 된 거니까 Na 플러스가 2개, 8개 이렇게 전자를 갖고 있고요. 염소는 염화 이온이 되면서 2개, 8개, 8개를 갖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개수가 모두 8이다라는 것이 맞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알칼리 금속 X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X를 칼로 자른 후 단면을 보았더니 은백색의 광택이 곧 사라졌다. 그거는 지금 X가 알칼리 금속인데 누구랑 반응을 했어요?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광택이 사라진 거죠. 산소에 동그라미 치고 광택이 사라진 거는 산소랑 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류수 물에다가 증류수가 물이죠, 그쵸? 순수한 물인데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이제 페놀프탈레인으로 이제 액성을 봤더니 붉은색으로 변했다라는 거는 염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옳은 것만은 X는 칼로 자를 수 있으니까 물은 금속이다라는 게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맞죠. 그리고 다해서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으로 변한 걸로 봐서 염기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이제 알칼리 금속이 물, 공기랑 쉽게 반응을 하니까 네, 석유 속에 보관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NA 모형을 관찰하는 모습이다. 이중나선 구조. 이죠? 이중나선 구조 맞고요. 관찰되는 염기, DNA에서 관찰되는 염기는 총 ATGC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기는 서로 짝이 되는 염기랑 결합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상보 결합으로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염기가 A,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이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는 이렇게 상보 결합을 합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림은 중심부에 핵융합이 끝난 두 별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탄소까지 이제 만들어진 걸로 봐서 얘가 이제 적색거성. 그다음에 여기 철이 만들어진 걸로 봐서 얘가 초고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별의 질량은 누가 더 크다? 질량은 나가 더 큽니다. 네, 초고성의 질량이 더 크고요. 중심부 온도 또한 나가 더 높죠. 자, 나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네, 요게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가나다는 세 가지 규산염 광물의 기본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휘석하면 얘가 단사슬. 이렇게 우리 배운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흑운모는 판상형입니다. 그 다음 석영은 얘가 이제 망상 3차원 구조로 연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나다의 기본 골격은 모두 규산염 4면체가 맞고요. 단위체가 공유하는 산소수는 네,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산소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반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광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다음에 가나다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단백질이다. 피부 단백질 콜라겐, 그다음에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 헤모글로빈, 근육에 있는 단백질 마이오글로빈.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모든 단백질의 단위체는 네,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요거는 가뿐만이 아니라 나, 다도 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와 다의 단위체는 네,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름으로 다른 단백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공유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얘네들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CHON으로 모두 비금속입니다. 그쵸? 그래서 비금속들끼리 서로 연결될 때도 네, 공유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단백질들이 연결되는 거를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될 때 요 사이에 결합선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배웠는데 얘의 정체가 바로 공유 결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여기에는 금속이 없기 때문에 모두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비금속과 비금속을 또 연결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5번. 자, 16번은 탄소 원자가 한 층으로 배열됐다.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그래핀이죠. 신소재. 네, 그래서 흑연으로부터 한 겹을 분리해낸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이 맞고요. 전기가 통한다. 네, 흑연에서 이제
얘네들이 육각형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원래는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된 거지만 이 결합의 이제 특성 때문에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죠. 이 자유전자가 발생되어 있는 흑연에서 한 겹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핀도 이 자유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매우 잘 통하죠. 그리고 투명하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은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물이 순환을 하고요. 그리고 코끼리 같이 무거운 동물은 자기 몸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단단한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가 위로 상승하는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양초 불꽃이 길쭉하게 위로 이렇게 솟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순환이 더 잘 안 일어나게 되고요. 골격은 약해지고 불꽃은 둥근 모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A는 자유낙하를 시켰고요. 공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자유낙하시킨 A랑 B의 공통점은 연직으로는 동일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동일하다. 자, 그리고 동일하다. B는 수평 속력을 갖고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라는 거죠.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나요? 그러면 등가속도, 자유낙하 운동, 똑같은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작점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떨어지면 자 여기가 뭐 1초, 2초라고 하면 자 같은 시간에 얘가 이 수평선이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연직으로는 얼마씩 증가하나요? 9.8 m/s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얘가 등속 여기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갖고 있을 텐데 요거는 등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은 알짜힘. 알짜힘은 여기서는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중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A와 B가 방향이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요? 지구 중심 방향이죠. A랑 B가 같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는데 여기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죠. 자,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9.8로 A, B가 똑같습니다.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 맞죠? 그래서 얘가 틀렸고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3번. 자, 다음은 속력이 같은 기차와 자동차에 같은 힘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승용차보다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과 탐구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거는 질량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변화를 시키는 요인, 조작 변인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조작 변인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에 따른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질량에 따라서 이게 결과적으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알아보고자 하는 사실이 여기서는 질량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변화시키는 요인은 이렇고요. 통제해야 되는 거는 그럼 요거 말고는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석의 세기라든가 아니면은 뭘까요? 쇠구슬의 이제 질량은 변화시켜야 되죠. 전자석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량 요걸 바꿔야 되고요. 요거는 통제시켜야 되는 거고 휘어지는 정도는 그 뭘까요? 이거는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변이는 이제 종속 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조작 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휘어지는 정도는 이제 결과에 해당이 되니까 통제는 얘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휘어지는 정도는요, 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질량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이 되는 값이 네, 이것이 휘어지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통제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량과 전자벽의 세기 이 두 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20번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이다. 충돌 실험이네요. 범퍼가 있고 에어백이 있고 안전띠가 있습니다. 자, 안전띠는 몸이 앞으로 쏠릴 때 이거 이제 운동 관성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 운동 관성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쏠릴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띠예요. 그다음 범퍼랑 에어백은 우리가 이제 충격량에서 배운 거죠. 자, 충격량이 일정할 때 주고받은 충격량, 벽에 부딪히면 벽이 이 차에 가한 충격량과 차가 벽에 가한 충격량이 똑같죠. 자, 그런데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자,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 이게 충격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자, 이 충돌한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제 힘을 받는 이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 원리를 네,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에어백이랑 범퍼는. 그죠? 그래서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퍼는 충돌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푹신푹신하니까 늘려줍니다. 네, 늘린다. 에어백은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그렇죠. 안전띠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뭐 때문에 튀어나가냐면 네, 운동하고 있던 차기 때문에 운동 관성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거죠. 요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전띠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니은 디귿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2018년도 해설을 모두 마쳤고요. 요거 이제 문제랑 같이 올려드릴 텐데 요걸 같이 처음부터 해설을 들으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험을 봤지만 시험 본 지금 내용이지만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게 문제 푸는 영상을 해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외운 것들을 복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2019년도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2018년도 거 먼저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